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강연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카이스트 이상환 교수님의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 무엇이 같고 다른가 이 강연인데요. 건지려보를 아츠 특강에서 하신 건데 강연 내용이랑 또 학생들이 직접 쓴 소감, 요약본까지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2시간짜리 강연이었는데도 학생들이 엄청 집중해서 듣고 되게 재밌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강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연의 핵심 내용이 뭔지, 또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이거다 하고 느꼈는지, 그걸 같이 한번 느껴보는 게 목표입니다. AI 시대잖아요, 요즘.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가보죠.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간의 뇌, 이게 도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음,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역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정보 전달 방식이요? 네, 우리 뇌 신경세포, 뉴런은 아시겠지만 특정 화학 물질, 그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네네. 그걸 분비해서 마치 열쇠처럼요. 그게 다음 뉴런의 그러니까 이온 채널을 열어서 신호를 보내는 약간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아하, 열쇠랑 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것보다는 훨씬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열쇠와 문 비유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건가요? 그쵸. 이게 단순히 뭐 속도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뇌가 가진 어떤 미묘한 조절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성,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요. 아, 효율성. 네, AI가 아직 왜 인간 뇌처럼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가 그 이유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한 학생분 길예은도 이 비유 덕분에 뇌과학이랑 AI 차이가 이거구나 딱 명확하게 이해됐다고 그게 인상 깊었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렇군요. 비유 하나에 많은 게 담겨 있었네요. 효율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간 뇌가 그렇게 압도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간 뉴런 하나만으로도 이게 꽤 복잡한 연산인데 베타작 논리 연산, XOR이라고 하죠. 네, 엑소와. 이걸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초창기 인공신경망 모델,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이 XOR 문제를 풀려면 신경망 계층, 레이어라고 부르는 게 최소 2개 이상 필요했거든요. 우와, 뉴런 하나가 초기 AI 여러 층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내 시스템의 효율성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몇몇 학생분들, 박루비, 윤유상 학생 같은 경우도 이 사실에 되게 새삼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뇌가 진짜 대단하구나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요. 네, 정말 우리 뇌가 대단하네요. 자, 작동 방식 차이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요즘 제일 핫한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이건 대체 어떻게 배우고 뭐랄까 생각, 비슷한 걸 하는 걸까요? 생성형 AI 학습 방식의 변화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변화예요. 네, 초기 모델들은 그냥 그럴듯한 결과물, 예를 들면 진짜 같은 그림이나 글을 만드는 데 좀 집중했다면 요즘 AI는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과정을 학습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약간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을 익히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이미지나 글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일부러 거기에다 노이즈를 막 섞거나 변형시켜서 그걸 깨부수는 거죠. 네. 깨부순다고요? 네. 그리고 이 깨부수는 과정에서 어떤 패턴으로 노이즈가 생기는지를 거꾸로 학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하고 다시 만들고 이걸 반복하면서 원본 데이터가 가진 핵심 특징이나 생성 원리를 훨씬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오류를 고쳐서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깨부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니 되게 역설적인데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요. 그렇죠. 이게 서은유 학생한테는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도 뭔가 좀 붕괴나 파괴처럼 보이는 과정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깊은 이해나 성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오, 의미 있네요. 근데 AI끼리 서로 평가하면서 성능을 높이기도 한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 튜링 테스트 원리를 약간 경쟁적으로 쓰는 건데요. AI 하나는 최대한 진짜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다른 AI는 그게 진짠지 가짠지 최대한 날카롭게 구별하려고 해요. 아, 서로 뭐 경쟁하는 거군요. 네,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이려고
점점 더 진짜 같은 걸 만들고 판별자는 아주 작은 가짜 T라도 찾아내려고 점점 더 눈이 예리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둘 다 성능이 막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군비 경쟁처럼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로봇이 아닙니다. 그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기계의인 윤유성 학생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내가 인간인데 기계한테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 상황이 좀 웃기기도 하고, 아, AI가 진짜 무섭게 발전하는구나 싶었다고요. 네,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그럼 이제 GPT 같은 언어 모델로 넘어가 보죠. 이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또 인간이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시간이랑 논리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같아요. 시간과 논리의 방향성이요? 네. 우리는 보통 딸이 아파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이해하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안에서는 이런 순차적인 시간 개념이나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좀 희미해요. 상대적으로요. 방향성이 희미하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GPT는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건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해요. 어떤 단어가 앞뒤 어떤 단어랑 더 관련이 깊은지, 그 관계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아, 관계의 세기요. 네. 어텐션 헤드라는 기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나 그녀는 같은 대명사가 문맥 속에서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 알아맞히는 능력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나 명확한 원인 결과보다는 단어들 사이의 어떤 관계망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강동호 학생이 이 어텐션 헤드 개념이 되게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AI랑 얘기할 때 대명사 그냥 막 썼는데 아, AI가 이런 식으로 맥락을 파악하는구나 싶어서 놀랐다고요. 네. 박혜민 학생도 AI가 우리랑 사고 회로가 다르니까 오히려 더 뛰어난 답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 점이 흥미로웠다고 하고요. 이상원 교수님은 이걸 외계인의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셨어요. 외계인의 시간이요? 네, 우리 인간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아팠다 이런 식으로도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인간의 직관과는 다른 비선형적이고 확률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GPT가 그렇게 놀라운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와, 실제로 서은희 학생은 이 외계인의 시간 비유를 듣고 우리 인간도 기존의 틀에 너무 갇혀있지 말고 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AI가 텍스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고 듣는 감각의 영역까지 막 확장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멀티모달 AI, 멀티모덜 AI 이야기인데요. 멀티모달 AI. 네, 우리가 시각, 청각 이런 다양한 감각 정보를 합쳐서 상황을 파악하고 가끔 육감 같은 걸 발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이런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해요. 심지어 그걸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까지 하고요. 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글에서 만든 비오 같은 영상 생성 모델이 좋은 예인데요. 사용자가 그냥 글자로 밤에 도쿄 거리인데 막 화려한 네온 사인 있고 세련된 여성이 걷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입력하면 거기에 딱 맞는 아주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들어줘요. 글자를 시각 정보로 바꾸는 능력이죠. 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요? 대단하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요즘 AI는 중력이나 물체가 부딪히는 것 같은 물리법칙 데이터까지 학습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까지요? 네. 길예은 학생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AI가 우리 오감 정보까지 다 배우고 처리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어요. 물론 박루비, 박혜민 학생 같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아직 물리 법칙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아직 한계는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전략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역시 알파고 얘기를 안을 수가 없죠.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이 알파고 대결의 핵심,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알파고는 인간의 사고 과정이랑 좀 비슷한 이중적인 시스템을 썼다고 분석돼요. 우리가 뭔가 빠르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시스템 1 사고라고 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시스템 2라고 하잖아요. 네. 시스템 1, 시스템 2. 초기 알파고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 같은 예측 능력, 즉 시스템 1 역할을 했고 그 후에 강화학습으로 발전한 모델들은 더 깊은 수읽기나 계획 능력, 시스템 2 같은 능력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이세돌 군단이 상대했던 게 그냥 뛰어난 바둑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 뭐였죠? 알파고는 사실상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바둑 기보 데이터 전체를 학습한 결과물이었어요. 인류 전체의 데이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인류 바둑 지식의 총체랑 맞서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거둔 1승이 더 기적적이고 대단한 성취로 평가받는 거고요. 윤윤상 학생도 강연에서 이 설명을 듣고 알파고 대결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AI 대 인간이 아니라 천재기사 한 명 대 인류 전체 데이터의 싸움. 와, 관점이 완전 달라지네요. 그 이후로 AI는 더 발전했겠죠. 네, 그럼요. 알파고 제로 같은 후속 모델들은 더 나아가서 인간 기보 데이터 없이 그냥 바둑 규칙만 알려주고 AI 혼자서 수없이 막 대국을 하면서 배우는 강화학습만으로 인간 최고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스스로요? 데이터 없이. 네, 이제는 뭐 체스나 쇼게 같은 다른 보드게임은 물론이고 더 복잡한 전략 게임까지 AI가 정복하고 있죠. 배우고 만들고 전략까지 짜고. 이상환 교수님은 심지어 AI가 스스로 독립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특히 추론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알파이벌브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알파이볼브요? 네, 이건 그냥 주어진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새로운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에요. 네. 알고리즘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요?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른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뭐랄까 자동화하는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개입 안 해도 AI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일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설계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새로운 알고리즘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야, 스스로 진화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네. 이게 이제 AI가 더 이상 인간 지식의 거대한 거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경량화, 여러 전문가 시스템을 조합해서 적용 분야를 넓히고 전문가 조합, 더 깊은 논리적 추론 능력까지 갖추면서 독자적인 길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리은 학생도 AI가 단순히 인간 기술을 따라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발전하고 독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물론 그렇다고 AI가 뭐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대체했다, 뛰어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수님도 강의 마지막에 강조하셨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에게는 너무 어렵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기반해서 추론하는 것들. 이런 건 아직 AI가 따라오기 힘들죠. 네, 강연 내용도 내용인데 이게 학생들한테 정말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학생들 반응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나 교수님 조언에 대한 생각들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남긴 소감들이 정말 다양하고 진솔했어요. 아까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AI의 그 독특한 사고방식 있잖아요. 어텐션 헤드나 외계인의 시간 같은 거. 네네. 거기에 되게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강동우, 박혜민, 서은효 학생들이 그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상환 교수님이 강조하신 AI보다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아주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메시지요. 네.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그 캡처의 역설, 또 AI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놀라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경각심 이런 걸 느꼈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길리은, 윤유상 학생 등이 그랬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AI가 이렇게 막 발전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럼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은 뭘까? 이걸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권도연 학생은 AI 시대를 맞아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고 했고요. 권승현 학생은 AI가 내놓은 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 거기에서 인간의 진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강조했어요. 와, 학생들이 깊이 생각했네요. 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교수님 격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구나. 반성하고 앞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네, 특히 이상환 교수님의 조언들이 학생들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AI에게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참신하고 창의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 AI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인재가 아니다. 이거요. 네, 그 말씀에 좀 충격적일 수 있죠. 그렇죠. 좀 뜨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학 시절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쩌면 마음껏 실패하고 넘어져 볼 수 있는 마지막 자유시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다양한 시도를 해라. 이 말씀도요. 네, 그 격려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강동호 학생은 평소에 좀 안정적인 선택만 하려고 했는데 이 조언 듣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더 많이 경험하고 도전해야겠구나 하고 다짐했다고 하고요. 박혜민 학생 역시 AI 답변이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깊이 고민하고 남다른 창의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고 느꼈다고 해요. 이런 학생들의 진솔한 고민과 다짐들이야말로 이 강연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강연의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카이스트 이상환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뭐가 갖고 다른지, 또 AI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특히 강연을 직접 들은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 덕분에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는 분명 인간 지능을 모방하면서 시작했지만 뇌 신경세포 작동 방식이나 사고의 방향성 같은 데서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인간 지식을 배우고 따라하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독립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결국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과 가치는 대체 뭘까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원 교수님은 그 답 중 하나로 AI의 답변이 좀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의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남다른 창의성을 강조하셨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네. 만약 AI가 자동화하는 과정 자체마저 자동화하게 된다면, 그래서 수많은 효율적인 과정들이 AI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대체된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야 할 대체 불가능한 인간만의 고유한 과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